2026년의 그 밤 UAE 방공사령부의 스크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00개가 아니었습니다. 130개가 넘는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마천루들이 유리창을 덜덜 떨었고 수십조 원을 들여 구축한 세계 최강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이상하게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40년 동맹이라 굳게 믿었던 미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국의 승인 없이는 책임질 수 없다고. UAE의 하늘이 산산조각 나려는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송기 한 대가 모래바람을 뚫고 날아들었습니다. 태극마크를 단 그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꺼내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자존심이었고 중동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쓸 방패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2026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나 불씨 하나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초겨울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온 포화 공격 전략을 조용히 갈고 닦아왔습니다. 포화 공격이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쏘는 게 아닙니다. 한 방향에서 아군이 막을 수 있는 최대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의 발사체를 동시에 쏟아붓는 겁니다. 마치 축구 골대에 공격수 15명이 동시에 슛을 날리는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골키퍼라도 전부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라도 뚫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게 바로 이란이 UAE를 향해 구사한 전략이었습니다. UAE가 보유한 방공체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 사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밤 그 첨단 무기들이 왜 먹통이 됐느냐? 거기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단순히 드론과 미사일만 쏜 게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정교한 전자전 재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확히 교란시키는 최신 기술이었죠. 쉽게 말하면 레이더가 진짜 미사일과 전파 기만체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치 눈앞에 수십 개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마법사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어느 게 진짜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방공사령부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교들은 고함을 질렀고 통신은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도시 외곽 정유시설 2곳이 이미 불길에 휩싸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기관 시설에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UAE 지도부는 즉각 미국 측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답변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주둔 미군 사령관은 현재 상황에 대한 교전 권한이 없다. 본국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시스템의 오작동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적용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국 병력을 안전한 벙커로 이동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동맹의 역사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불벼락이 쏟아지는데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는 몰라라며 지하 대피소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UAE 왕실이 느꼈을 배신감 상상이 가십니까?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믿었던 안보가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의 그 공허함을 말입니다. UAE는 그동안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F-35 전투기 도입, 패트리어트 포대 증강, 드론, 방어 시스템 구축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모든 투자가 이 한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수도 아부다비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두바이 국제공항은 폐쇄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기도 전에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방위 협력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황을 전달받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UAE의 방위 협력 관계는 2011년 아크 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15년 넘게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함께 훈련하고 함께 땀 흘린 진짜 군인들의 우정으로 다져진 관계였습니다. 서울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공식 요청 문서가 팩스로 도착하기도 전에 수송기 엔진이 이미 예열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외교 절차를 밟으면서도 실제 행동은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C-130H 수송기 2대에 실린 것은 전 세계 어떤 무기 판매상도 들고 오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천국-II 포대와 함께 한국 방산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레이저 무기체계 청광의 시제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시스템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한국 기술진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기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이해하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에 민간 기술자들을 보내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에게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천국-II 포대가 펼쳐지는 데 걸린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이미 수십 번의 전개 훈련으로 손에 익은 동작들을 빠르게 수행했습니다.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하늘을 향해 눈을 떴습니다. 이란의 전자전 제밍이 미국의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무력화했다면 한국의 능동형 시스템은 그 간섭을 역으로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파 교란 신호를 받을수록 오히려 실제 표적을 더 정확히 골라내는 방식으로 설계된 겁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전자전 위협에 노출되어 온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체득한 실전의 지혜가 이 알고리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콘솔 앞에 앉아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이란의 기만체는 정교했지만 경험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에는 그 미묘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비행 궤적의 불규칙성, 열 신호의 미세한 차이, 속도, 변화 패턴의 이상점들, 기계가 놓치는 것들을 사람이 잡아냈습니다. 수동 요격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천국-II의 발사관에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드론이 하나씩, 둘씩, 10씩 하늘에서 터져나갔습니다. UAE 방공 장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 시스템도 뚫린 마당에 한국 것이라고 뭐가 다르냐는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130개를 넘던 위협 표시가 80개로, 50개로, 2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마지막 점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부다비 도심에는 단 한 발의 탄착도 없었습니다. 100%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UAE 방공사령부에서 처음으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UAE 장교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같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나라를 지켜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옆에서 함께 싸워준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감사함. 그날 밤을 함께 버텨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감정들이 사령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중동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가 뚫린 방공망을 한국 시스템이 막아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 무기 체계가 독점해온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광고나 로비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전용기가 서울을 향해 이륙한 것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 장관은 화상 통화 일정을 잡아달라고 한국 측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에서도 방산 협력 의사를 타진하는 외교 채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 사이에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의 독점 텃밭이었던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새벽빛이 들어오는 동안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모른 척 했습니다. 자국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보도가 쌓이고 위성 사진이 공개되고 현장에 있던 다국적군 장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 국방부 일각에서는 한국 시스템의 성능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운용, 인력의 역량과 실전 대응 능력이 결정적 변수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현장에서 보여준 판단력과 실행력이 시스템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기계는 기계고 결국 사람이 싸움을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천국-II가 도대체 어떤 무기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천궁은 우리말로 하늘의 활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하늘에서 위협을 쏘아 맞히는 무기입니다. 천국-II는 그 두 번째 버전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넥스원이 수천 명의 연구진과 함께 10년 넘게 갈고 닦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사정거리는 40km 이상, 요격고도는 최대 15km에 달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물론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스텔스 드론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빛을 발한 것은 능동형 전자주사 배열, 줄여서 AESA 레이더 기술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사용하는 기계식 회전 레이더나 수동 위상 배열 방식과는 달리 수천 개의 작은 안테나, 소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파를 발신하고 수신합니다. 재민 공격을 받아도 일부 소자가 영향을 받을 뿐 전체 시스템은 정상 작동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의 전자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레이저 무기체계 청광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청광은 드론 같은 소형 비행체를 레이저 빔으로 격추하는 체계입니다. 미사일과 달리 탄이 필요 없으니 탄약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무한정 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공격처럼 수백 기의 저가 드론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비싼 요격, 미사일을 한 발씩 쓰다가는 경제적으로도 지는 싸움이 됩니다. 드론 한 대 값이 100만 원인데 요격 미사일이 5억 원이면 상대방은 500기를 쏘고 우리는 1기를 막아도 적자가 되는 구조니까요. 청광은 이 비대칭 비용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무기입니다. 비록 이번에 시제 장비를 가져간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실전에서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UAE에서 보낸 시간은
전투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포대를 거두어들이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UAE 방공군 장교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작동 원리부터 실전 운용 노하우까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전수했습니다. 무기를 팔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고 돌아온다는 원칙이었습니다. UAE 방공 장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자국 기술을 이토록 거리낌 없이 공유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이 들어간 블랙박스는 절대 열어주지 않았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꺼이 알려주었고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UAE 왕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상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UAE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을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공식 만찬에서 UAE 대통령이 한국 측 대표에게 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러 왔소. 한국은 이제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의 나라. 중동에서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랍 문화에서 형제는 혈연과 거의 동등한 신뢰와 의리를 뜻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동맹국이 아닌 피를 함께 나눈 형제. 한국이 그 칭호를 얻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아랍 세계의 인연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한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수백 달러에 불과했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수십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중동으로 건너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리비아.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한복판에서 도로를 닦고 항구를 만들고 빌딩을 세웠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약속한 공기를 지켰고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이 한국 경제 기적의 씨앗이 됐고 그 씨앗은 반세기를 거쳐 지금의 K방산이라는 열매로 자랐습니다. 50년 전 삽을 들고 사막을 일궜던 그분들의 손자 세대가 이제는 미사일로 그들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바뀌었어도 한국의 성실함과 의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UAE 사태 이후 중동 방산 시장의 지형도는 빠르게 재편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국-II 포대 10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카타르는 레이저 무기체계 청광의 첫 번째 양산 고객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쿠웨이트와 오만도 방위 협력 협정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합계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들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각 나라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UAE에는 합작 생산 공장이 들어섰고 사우디에서는 현지 기술자 500명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직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게가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줄 게가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한국을 무기 판매상에서 진정한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독점해온 시장을 한국에 내주는 모양새가 됐으니까요.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의 공룡 방산 기업들이 중동 고객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고객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함께 싸워준 나라와 벙커로 숨어버린 나라 사이의 간극은 돈으로 메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되찾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반대로 신뢰는 단 하룻밤의 선택으로도 쌓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하룻밤을 제대로 활용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 소식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가 퍼지자 SNS에서는 천궁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었습니다. 방산 기업 직원들의 인터뷰가 쏟아졌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이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진짜로 됐다. 수십 년간 정부 예산으로 조용히 연구하고 밤새워 실험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천궁을 만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들, 구매를 결정한 정치인들, 그리고 묵묵히 세금을 낸 모든 국민이 그 성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 지점까지 오는 데는 수십 년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미국제 무기를 면허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독자적인 설계 능력이 없었고 핵심 부품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야 독자 개발을 본격화했는데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K1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궁까지 매 단계마다 기술 장벽이 있었고 외국의 기술 이전 거부가 있었고 국내의 예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의 엔지니어들이 무릎 꿇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천궁-III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 하나가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작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자기 것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몇십 년을 버티는 나라, 그리고 위기의 친구 곁에 달려가는 나라. 그 정체성이 사막 한복판에서 온 세계에 선포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천궁-III의 후속 버전인 천궁-III는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표적까지 잡을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천광은 양산 체계로 넘어가 수출 계약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 L-SAM은 사드에 필적하는 고고도 방어 능력을 갖추며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K방산이라는 말이 이제 세계인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를 넘어 K-디펜스가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 도입했고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인도까지 한국제 무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이 더해졌습니다. 지구의 네 방향에서 한국의 기술을 찾는 손길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집념입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도 계속 도전한 엔지니어들,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를 선택한 정책 결정들, 그 집념의 축적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의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것도 했고 공식 요청이 오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의리가 신뢰를 낳았고 신뢰가 시장을 바꾸었습니다. 기술과 의리, 이 두 가지가 한국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50년 전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위기의 동맹을 지키러 달려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막에서 삽질하던 선배들,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운 엔지니어들, 험지에 파병됐던 군인들,
그 모든 분들의 헌신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그 자부심을 조금이나마 전달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꼭 눌러주세요.